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에요. 72세의 박정임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니. 며느리 이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칼날처럼 정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면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들 집으로 내려가 밥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장을 보고 청소를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의 노령연금 대부분을 아들 가족을 위해 썼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웃으며 견뎠는데 이제 와서 문전박대라니.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도연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도,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도 아들은 그저 침묵했어요. 정임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이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임은 택배 상자를 하나씩 뜯으며 새집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72살이라는 나이에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셨지만 아들 집과 같은 빌라라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건 그냥 두세요. 며느리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서 산 듯한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정임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4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피부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정임은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아들이 복이 많다고 생각했죠. 아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너야말로 회사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정임이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은 이미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며느리는 집에서도 야무졌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김치통을 보더니 금세 냉장고로 옮기고 바닥에 널브러진 신문지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하윤이랑 하준이도 할머니 매일 볼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임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혼자 지내던 아파트는 너무 넓고 적막했습니다. 밤이면 텔레비전 소리로 겨우 외로움을 달랬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시간을 때우곤 했죠. 그런데 아들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빌라 2층에 집 하나 나왔는데 와서 사실래요? 아이들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엄마 가까이 계시면 안심되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일 것 같았고 젊은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될까 싶었죠. 하지만 서연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 하다 보니 애들이 방치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만 계시면 100명의 군사를 얻은 것 같을 텐데. 그 말에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작지만 아담한 2층 집으로 이사를 왔죠. 창문으로 내다보면 1층 아들 집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빨래를 넣는 서연의 모습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손주들 모습도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이사 온 첫날부터 정임의 일과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6시가 되면 아들 집으로 내려갔어요. 도연이는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떡해요? 좀 더 주무시지. 도연이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정임은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하면 어떡하니? 위장병 걸려.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어. 주방으로 들어간 정임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저녁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으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 하나뿐이었죠. 정임은 마음속으로 장볼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9살 하윤이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정임을 보자마자 품에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공주님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김밥 해주세요. 유치원에 김밥 싸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하윤이의 말에 정임은 웃음이 났습니다.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란을 꺼냈어요. 6살 하준이도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하준이는 아침마다 투정을 부렸지만 할머니가 오고 나서는 한결 나아졌다고 서연이 말했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서연이 나와서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정이 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 참 깔끔했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너희 회사 잘 다녀오면 그게 다야. 정임은 손사래를 치며 도시락통에 김밥을 담았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도연이도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는데 너희가 밖에서 사 먹게 할 순 없지. 부부가 출근하고 나자 정임은 본격적으로 집안일에 나섰습니다. 하윤이 교복을 다려주고 하준이를 깨워 세수를 시켰어요.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 가방을 챙기는 동안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데리러 와주실 거예요? 하준이가 유치원 차를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손자의 볼을 꼬집으며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데리러 갈게. 아이들을 보내고 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청소하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유, 정임 씨는 며느리 복이 터졌어.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정임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서연은 주말마다 정임을 데리고 외식을 하자고 했고 명절에는 큰 봉투를 건네곤 했어요. 물론 정임은 그 돈을 고스란히 손주들 용돈으로 돌렸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찌개까지 모두 도연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으니 예전 생각이 났어요. 도연이가 중학생일 때는 학원 끝나고 돌아오면 항상 배고프다고 했었죠. 그때마다 정임은 김밥을 말아주거나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 이제는 43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정임은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정임은 유일한 할머니였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았죠. 하윤이 할머니 오셨네요. 매일 이렇게 오시기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운동 삼아 오는 거예요.
정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가 뛰어나오자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하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온 시간은 오후 5시였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간식 줄게. 정임은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따라줬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이 어제 갈비를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녁 6시가 되자 도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냄새 좋은데요? 갈비찜이에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 도연이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곧이어 서연도 들어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갈비찜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같이 먹는 거지. 정임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정겨웠어요. 하윤이와 하준이가 제잘거리고 도연이가 회사 일을 이야기하고 서연이가 웃으며 듣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정말 편해졌어요. 아이들도 안정되고 집안도 깔끔하고 도연이의 말에 정임은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지내던 적막한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기뻤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임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서연이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올라가서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 하신 것도 너무 많잖아요. 서연의 고집에 정임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사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임의 하루는 이제 완벽한 루틴으로 자리 잡았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면 조용히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손목에 찜질팩을 감는 것도 일과가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실감했지만 정임은 그런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아들 집으로 내려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삐삐삐삐 4번의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면 고요한 거실이 정임을 맞았죠.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 정임만의 왕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먼저 하는 일은 전날 밤 쌓인 설거지였어요. 서연이는 항상 미안해하며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이 많다는 걸요. 그런 날은 얼굴에 피곤이 가득해서 숟가락 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닦으며 정임은 오늘 도시락 메뉴를 생각했어요. 하윤이가 어제 친구네 엄마가 싸준 유부초밥이 맛있었다고 했으니 유부초밥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부가 없었어요. 정임은 메모지에 장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부, 오이, 단무지, 맛살, 계란 10개, 당근, 시금치. 할머니, 벌써 오셨어요? 하준이가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6시도 안 됐는데 일어난 걸 보니
또 악몽을 꾼 모양이었어요. 정임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하준이 또 무서운 꿈 꿨어? 응, 할머니가 없어지는 꿈이었어요. 하준이의 말에 정임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달래줬어요.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고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를 하나 꺼내줬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점점 안정을 찾았죠. 6시 반이 되자 도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나온 아들은 엄마를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맨날 이렇게 일찍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야. 집에 있어도 할 일 없는데 여기서 너희랑 있는 게 더 좋지. 정임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도연이는 엄마 손에 주름이 더 늘어난 걸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는 엄마 것도 함께 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화장은 안 했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이 상쾌해 보였어요. 정임은 며느리에게 된장찌개를 떠주며 많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님이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친정 엄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칭찬에 정임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사실 된장은 정임이 직접 담근 것이었어요. 작년 가을에 며느리 몰래 옥상에서 메주를 띄우고 항아리에 담가뒀죠. 그 수고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연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부부가 출근하자 정임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윤이 교복 다림질, 하준이 체육복 준비, 도시락 3개 싸기까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특히 하윤이 도시락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도시락으로 서로를 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김밥에 계란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 우리 공주님 좋아하는 계란 듬뿍 넣어줄게. 정임은 계란을 4개나 풀어서 지단을 붙였습니다. 김밥 속에는 햄, 단무지, 시금치, 당근, 우엉까지 푸짐하게 넣었어요. 하윤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쉬지 않았어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까지 마치면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그제야 허리를 펴고 거실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임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죠. 우리 서연이는 정말 천사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가 되면 장을 보러 나갔어요. 동네 마트 직원들은 이제 정임을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유, 고마워요. 오늘은 갈비 좀 사려고요. 우리 손자들이 갈비찜을 좋아해서. 정임은 장바구니 가득 장을 받습니다. 갈비 2kg, 감자, 당근, 각종 채소들까지. 계산대에서 나온 금액은 15만 원이 넘었어요. 정임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노령연금과 전세금 이자로 받는 돈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장 보는 데 썼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쉬어야 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정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힘이 났거든요.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나니 벌써 1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할 일을 생각하며 힘을 냈죠.
2시가 되면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윤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이렇게 오시고 도시락도 직접 싸주시고. 아니에요. 할 일 없는 늙은이가 이거라도 해야죠. 정임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하윤이가 뛰어나올 때의 표정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제 도시락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가 자랑스러웠겠네.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하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쳤어요. 정임은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모든 걸 잊게 해줬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갈비는 미리 핏물을 빼두었고 양념도 만들어뒀어요. 솥에 갈비를 넣고 은근한 불에 푹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할머니, 냄새 좋아요. 간식을 먹던 하준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정임은 손자 입에 당근 조각을 넣어주며 웃었어요. 저녁 6시 도연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임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오늘 일 많았지? 네, 엄마. 근데 집에 오니까 냄새가 너무 좋네요. 도연이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엄마가 해준 음식 냄새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임은 아들 어깨를 토닥이며 씻고 오라고 했어요. 7시가 넘어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퇴근이었죠.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괜찮아. 어서 들어와. 갈비찜 다 됐어. 서연은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앉아서 밥만 먹어. 너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정임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어요. 하윤이와 하준이는 갈비를 먹으며 행복해했고 도연이는 엄마 손맛이 최고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후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안정됐고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서연의 말에 정임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도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식사 후 정임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서연이 말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고집에 정임은 결국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으니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특히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래도 정임은 행복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모두 사랑스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정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고, 내일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거든요. 2025년 9월이 되자 아이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학원을 3군데나 다니게 되었고 하준이도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시작했어요. 정임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이 바빠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월요일 오후 3시 정임은 여느 때처럼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하윤이가 친구 엄마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서연이 문자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하윤이 학원 차량 이용하기로 했어요.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짧은 문자였지만 정임은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리 말해줬으면 헛걸음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오는 길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하윤이를 데리러 가는 게 일상의 큰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과가 사라지니 허전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하윤이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있을 텐데 조용한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러 아들 집으로 내려갔을 때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엔 정임이 오면 하준이가 달려와 안겼는데 이날은 방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왔는데 인사 안 해? 정임이 손자를 부르자 하준이가 머뭇거리며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너무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6살 하준이의 순진한 말에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귀찮게 한다니 그런 말을 며느리가 했단 말인가. 정임은 애써 웃으며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하준이는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가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정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칼질하는 손이 평소보다 느려졌고 양념 맛을 보는 것도 잊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6시 반 도연이가 퇴근했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올라가서 쉬세요.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무슨 소리야? 다 해놨는데 먹고 가야지. 정임이 만류했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엄마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좀 쉬셔야 해요. 아들의 말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정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혼자 앉아있는 거실이 유독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임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내려가는 시간을 5시 반으로 늦추고 저녁도 미리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부부는 그런 변화를 반기는 듯 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이제 적응했으니까요. 서연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정임은 그 말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적응했다는 말이 마치 이제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주말이 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는데 이번엔 정임을 빼고 나갔어요. 어머님, 오늘 애들 친구 가족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서연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정임은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들 가족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윤이와 하준이가 신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타는 걸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혼자 남은 정임은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텔레비전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틀었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죠. 문득 예전에 혼자 살던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그땐 외롭긴 해도 이런 서운함은 없었는데 오후가 되자
옆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정임과 비슷한 나이로 이사 온 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정임 씨, 요즘 며느리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김 씨 아주머니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저번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친절했는데 말이에요. 김 씨 아주머니의 말에 정임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서연의 변화가 보였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정임은 며느리를 감싸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레스토랑에서 포장해온 음식 봉투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저녁도 밖에서 먹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임이 해준 음식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을 텐데. 잠시 후 도연이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도연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밤이 되자 정임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그동안 너무 나댔나? 하지만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일기를 쓰다가 정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들 집 거실불이 켜져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엔 저 속에 자신도 있었는데 이제는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늦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굳이 서둘러 내려갈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아들 집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서연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정임이 매일 해주던 된장찌개나 계란말이는 없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늦잠을 잤어. 정임이 대답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에 앉았어요. 하윤이와 하준이가 나와서 인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달려와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도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정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쁜이들.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아침 식사를 하는 가족들을 보며 정임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밥상이 아닌 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화목해 보였어요. 어쩌면 자신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임은 점점 더 자신의 역할을 줄여나갔어요. 장을 봐도 예전의 절반 정도만 사고 요리도 간단한 것만 했습니다. 청소나 빨래도 최소한만 했죠.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용기를 내어 도연이에게 물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도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요즘 너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정임의 말에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이제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정임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의존이라니. 자신이 그동안 한 모든 일이 그저 그들에게는 의존의 대상이었단 말인가. 정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임은 평소처럼 아들 집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정임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서연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도연도 옆에 와서 앉았는데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서연이 입을 열기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 혹시 내가 큰 실수라도 한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실 때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서연의 말에 정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초인종이라니. 가족끼리 무슨 초인종을 누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남도 아니고 왜 초인종을 눌러? 정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이제는 개인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프라이버시. 그 단어가 정임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1년 넘게 매일 같이 드나들던 집에서 이제 와서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다니. 정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너도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도연이는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부모님이라도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게 예의라고. 예의. 이번엔 그 단어가 정임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 집에 가는데 예의를 지켜야 한다니. 정임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나는지 서운한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밀번호는 저희만 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오시면 초인종 누르시면 저희가 열어드릴게요. 그 순간 정임은 자신이 완전히 타인 취급을 받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제는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 손님이 된 거예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정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정임은 억지로 담담한 척하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지만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도연이가 부축하려 했지만 정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혼자 올라갈 수 있어. 계단을 올라가는 정임의 등이 유독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온 정임은 침대 끝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정임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짚어 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장을 받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웃으며 견뎠는데 그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한참 늦은 8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집에 내려갈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혼자 토스트와 우유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들 집 현관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하윤이와 하준이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임은 손주들과 눈이라도 마주치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2층에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정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심 무렵 정임은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장조림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반찬통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간 정임은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텐데.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유독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화면으로 보고 있을 텐데 누구냐고 묻는 게 정임은 기분이 나빴어요. 나야.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아, 어머님. 지금 좀 바빠서요. 현관 앞에 놔두시면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현관 앞에 놔두라니. 정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찬을 문 앞에 놔두고 가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그럼 여기 놓고 갈게. 정임은 반찬통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마치 배달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반찬통을 가져가는 모양이었죠. 오후에 정임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들 가족 것까지 생각해서 장을 보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것만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임 씨, 오늘은 조금만 사네요? 마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이제 혼자 먹을 거라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동네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임에게 물었어요. 요즘 며느리가 집에 안 들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이웃의 질문에 정임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챌 정도로 티가 났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요. 정임은 둘러댔지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와서 문전박대라니.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필요할 땐 시어머니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내치는 거지. 이웃들의 말이 정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들 눈에도 자신이 홀대받는 게 보인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녁이 되자 정임은 혼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래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모양이었죠. 예전엔 그 속에 자신도 있었는데 밤 9시쯤 도연이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반찬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들의 인사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임은 아들을 빤히 쳐다봤어요. 도연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도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편하게 쉬고 싶대요. 내가 있으면 못 쉬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말에서 정임은 자신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알겠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정임의 말에 도연이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정임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정임은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집에서 유령이 되었다. 보이지만 없는 사람.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왜 이사를 왔을까?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나았다. 그땐 외롭기는 해도 이런 모멸감은 없었는데. 펜을 내려놓은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집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곧 모두가 잠들 시간이었죠. 정임도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임은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라는 통보를 받은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매일 아침 창문으로 아들 가족을 지켜보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마치 수족관 밖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자신은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정임은 김장김치를 담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아들 가족과 함께 김장을 했는데 올해는 혼자 해야 했어요. 그래도 배추 10포기를 절여 놓았습니다. 아들 집목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양념을 버무리다가 정임은 손을 멈췄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서연이 웃으며 어머님 김치가 최고예요라고 했었고 하윤이와 하준이는 갓 담근 김치를 보쌈에 싸먹으며 맛있다고 난리였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정임은 김치통 4개를 카트에 실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또다시 그 차가운 초인종을 눌러야 했죠. 딩동.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어요.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분명 정임의 모습이 보일 텐데도 매번 이렇게 묻는 게 정임은 치욕적으로 느껴졌어요. 나야.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어머님, 지금 외출 준비 중이라 바빠요. 거기 놔두시면 돼요. 또 문 앞에 놔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김치통이 무거운데 내가 냉장고에 넣어줄게. 문 좀 열어줘.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정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현관 앞에 내려놓으며 정임은 자신이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1년 넘게 매일 드나들던 집 문턱도 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정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연이 고개만 내밀어 김치통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임과 눈이 마주칠까봐 황급히 문을 닫는 며느리의 모습에 정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정임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하윤이 생일이 다음 주였기 때문에 선물을 미리 주고 싶었거든요. 핑크색 리본이 달린 예쁜 상자에는 하윤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딩동, 딩동. 이번엔 도연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현관 앞에서 막아섰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데 꼭 일이 있어야 하는 건가. 정임은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윤이 생일 선물이야. 미리 주려고. 아, 감사해요.
제가 전달할게요. 도연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선물만 받았습니다. 정임은 거실 안을 힐끔 들여다봤어요. 하윤이와 하준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다. 얘들아, 할머니 오셨어. 정임이 크게 외쳤지만 서연이 아이들을 제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오려다가 엄마 눈치를 보며 멈춰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또 오세요. 도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임은 급히 아들 팔을 잡았어요. 잠깐, 도연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문전박대하는 거야? 도연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문전박대라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손주들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안 되는 거니?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왔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소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듣겠어요. 소란스럽다니. 정임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슨 행패라도 부리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억울했어요. 내가 소란스러운 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거 아니야?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니?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나름의 생활이 있어요. 매번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예고 없이 오면 곤란하다. 그 말이 정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겠어. 다시는 안 올게. 정임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죠. 월요일 저녁 정임은 혼자 라면을 끓이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준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정임은 반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내 다시 앉았어요. 이제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정임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층으로 내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준이가 우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인터폰으로 정임이 물었습니다. 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정임은 발걸음을 돌렸지만 손자가 계속 우는 소리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달려가서 하준이를 안아주고 달래줬을 텐데. 화요일 오후 정임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떡집에 들렀습니다. 하윤이가 좋아하는 무지개떡을 사려고요. 떡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또 문 앞에 놔두라고 할까? 고민 끝에 정임은 하윤이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교문에서 기다리다가 하윤이를 발견했어요. 하윤아. 정임이 부르자 하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와 안기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뒤에서 친구 엄마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하윤이 할머니시구나. 오늘은 제가 학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친구 엄마의 말에 정임은 떡 봉지를 하윤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요. 하윤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떡이야. 하윤이가 받으려 하자 친구 엄마가 말했어요. 하윤이 엄마가 간식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정임은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하윤이의 실망한 표정이 정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미안, 하윤아. 다음에 줄게. 정임은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하윤이가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정임은 그냥 걸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요일 새벽 정임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날 오전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준이 유치원에서 일찍 끝나는데 혹시 데리러 가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부탁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몇 시에 가면 되니? 12시에 끝나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시면 서연이가 점심 차려놓을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정임은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건가 싶었어요. 12시 정각 정임은 유치원에서 하준이를 데려왔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하준이 보고 싶었어.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관에서 막아섰어요. 하준이 들여보내주세요. 어머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뭐 드릴게요. 정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를 데려다 주고도 집에 들어가지 말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준이 앞에서는 참았어요. 됐어. 난 올라갈게. 정임은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들 힘조차 없었어요. 그냥 빈 페이지를 바라보다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쓸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창밖을 보니 아들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는 화목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 펼쳐지고 있겠죠. 정임은 커튼을 쳤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정임은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 참석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밖에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임 씨,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요? 옆자리에 앉은 최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동네에서 다들 아는 일인데 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도 안 들인다고 하던데요. 정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창피했어요. 하지만 최 씨 아주머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그 며느리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정임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니. 정임은 애써 무심한 척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최 씨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조카가 그 며느리랑 같은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대요. 정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연이 유부남과 사귀었다니. 그런 과거가 있었단 말인가.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글쎄요. 소문이긴 한데 연기 없는 불은 없다잖아요. 그리고 친정 쪽이랑도 사이가 안 좋다던데. 결혼식 때도 친정 식구들이 별로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임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히 서연이 친정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명절에도 친정에 가는 일이 드물었고 친정 어머니가 집에 온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복지관에서 나온 정임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혹시 지금의 차가운 태도도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금요일 아침 정임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서연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정임과 마주친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런데 정임은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혹시 도연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정임의 질문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임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 회사 동료인 박 과장을 만났습니다. 박 과장은 정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박 과장님. 우리 도연이는 요즘 어때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연 씨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부부 문제인지 자꾸 한숨만 쉬고.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인지 들으신 거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며느리분이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인지 다른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일? 그 말이 정임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혹시 서연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과거에 유부남과 사귄 적이 있다면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창문 너머로 아들 집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서연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혼자 아이들 저녁을 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비틀거렸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다니. 일요일 아침 정임은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정임을 보자마자 수군거렸어요. 어젯밤에 며느리가 택시 타고 들어오던데 남자가 같이 있었어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요?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는데 젊은 남자였어요. 며느리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주더라고요.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정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잠깐 볼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점심시간에 잠깐만 나와. 도연이 점심시간에 회사 앞 카페로 나왔습니다. 정임은 아들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도연아, 서연이랑 무슨 일 있니? 정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엄마 눈은 못 속여.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도연이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요즘 서연이가 좀 예민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것뿐이야? 다른 건 없고? 정임이 추궁하듯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임은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은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화요일 저녁 정임은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집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내고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들어갔어요. 정임은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임은 우연히 서연의 친정어머니를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기회에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서연이는 잘 지내죠? 그 질문에 서연의 친정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요즘은 잘 못 봐서 딸을 잘 못 본다니. 정임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역시 친정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맞았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아니, 그냥 요즘 서연이가 좀 이상해서요. 서연의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됐죠.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의 친정어머니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정임은 확신했어요. 분명 과거에 뭔가 있었고 그게 지금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추측과 의심이 소용돌이쳤어요. 며느리의 과거, 현재의 이상한 행동, 아들의 지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요일 밤 9시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의심과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따지고 물어봐야겠다고. 정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을 연달아 3번 눌렀습니다. 평소보다 강하게, 단호하게. 인터폰에서 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문 열어. 할 얘기가 있어. 정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다가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임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윤이와 하준이는 이미 방에 들어간 모양이었죠.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물었지만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빤히 쳐다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정임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보인 줄 아니? 요즘 내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연이 중재하려 했지만 정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회식하고 동료가 택시 태워준 게 죄예요? 회식? 동료? 그럼 왜 숨겨? 왜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 거야? 정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1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집안일 다 해주고 애들 키워주고 내 돈까지 써가면서 장 봐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남 취급해? 정임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네, 그래요. 어머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일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서연의 말에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불편하다니, 자신이 한 모든 게 그저 부담이었단 말인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건데, 누가 부탁했어요? 저희가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서연의 날카로운 말이 정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어요. 그래, 내가 오지랖이 넓었지.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서연이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처음엔 감사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어요. 제 집인데도 제 집 같지 않았고 애들도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고 그게 내 잘못이야?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정임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연이 중간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서연아, 둘 다 진정해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하지만 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과거에 뭐가 있었던 거야? 유부남이랑 사귀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친정이랑 사이도 안 좋다면서?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뭔데 제 과거를 들춰내요? 제가 어떻게 살았든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지. 넌 내 며느리고 내 아들 부인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제 인생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제 사생활까지 캐내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임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사생활? 가족한테 무슨 사생활이야? 넌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구나. 네, 맞아요.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저랑 남편 그리고 애들 뿐이에요. 서연의 말에 정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피했어요. 엄마, 오늘은 그만 올라가세요. 다음에 차분히 얘기해요.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정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좋아. 내가 가족이 아니라면 앞으로 나를 찾지도 마. 필요할 때만 시어머니고 평소엔 남인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없어. 정임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우 집에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창밖으로 아들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과의 인연도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이 아니라는 말, 부담스럽다는 말, 불편하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정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새벽 4시 정임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오늘 나는 며느리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1년 넘게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남의 집 일을 내 일처럼 나선 내가 바보였다. 쓰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쓸 힘도 없었어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정임에게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임은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멸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했어요. 싸운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그동안 1층을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냈죠. 하지만 정임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어요. 일요일 오전 10시 정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오늘은 제대로 끝을 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의 영수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장본 영수증, 아이들 간식산 영수증, 각종 생활용품 영수증까지. 정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자신의 노령연금과 전세 이자의 대부분을 아들 가족을 위해 썼던 거였죠. 정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그 정성이 이렇게 무시당한 게 억울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기 전 정임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있을 대화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이었죠.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니 모두 집에 있을 거였어요.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니? 정임의 차가운 말투에 도연이 당황하며 비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서연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정임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앉았어요. 계산하러 왔어.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쏟은 거 다 정리하고 가려고.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돈? 내가 거지야?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보여주려고 온 거야. 정임은 영수증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읽어내려갔어요. 2024년 3월 15일 갈비 3kg 18만 원. 3월 20일 하윤이 생일 선물 5만 원. 4월 2일 하준이 옷 8만 원.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유치해요. 유치하다고? 내 인생이 유치해? 정임이 벌떠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서연, 너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1년 넘게 무료 가정부 노릇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전박대하는 게 정상이야? 무료 가정부라뇨.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자발적? 그래, 내가 바보같이 자발적으로 했지. 그런데 너는 처음엔 감사하다고 난리더니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정임이 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 혹시 내가 만만해 보여? 늙은 시어머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임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해.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애들이 듣겠어요. 애들? 이제 와서 애들 걱정이야?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걸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그때 하윤이와 하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하윤이가 다가오려 하자 서연이 막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왜 막아? 내 손주들인데. 정임이 서연의 팔을 뿌리치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하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이 다시 아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임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정임은 하준이를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좋아. 애들 방에 보내. 그리고 우리 제대로 끝장을 보자.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임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 결혼 전에 유부남이랑 사귄 거 도연이는 알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뭐? 무슨 소리야? 몰랐구나. 내 아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 그래서 친정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 거고. 서연이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내가 요즘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정임이 추궁하자 서연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하며 아내를 부축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서연이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그 사람은 그냥 선배였어요. 이미 이혼 절차 밟고 있었고요. 정임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절차? 그럼 결국 유부남이었다는 거네. 그런 과거를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야?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됐잖아요. 서연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정임은 차갑게 말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가족을 무시하는 게 잘 사는 거야? 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과거 일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너도 그러는 거니? 내 아내 편만 들 거야? 정임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내가 받은 모욕에 대한 사과라도 받아야지. 정임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게 잘못이지. 은혜라뇨.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 일인데. 정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알겠어. 너희는 끝까지 그러는 거구나. 정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뒤돌아봤어요. 앞으로 절대 나를 찾지 마. 아파도 힘들어도
애들 봐줄 사람 필요해도 나는 이제 너희랑 남이야. 엄마, 도연이 불렀지만 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나한테 한 짓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문을 나서는 정임의 등이 꼿꼿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정임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저들에게 마음 주지 않겠다고. 완전히 끝이라고. 집에 들어온 정임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임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싸움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완전히 아들 가족과 단절한 채 지냈어요. 창문 커튼도 치고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손주들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화요일 오후 3시 정임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어요. 아들과 마주친 정임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도연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할 말 없어. 비켜. 정임이 차갑게 말했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요. 그 말에 정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니.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뭔가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정임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정임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공황장애라는 단어에 정임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공황장애? 네. 3개월 전부터 약을 먹고 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는데 거기다가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거기다가 뭐? 정임이 추궁하자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스토커가 있었어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토커라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지? 스토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 전 직장 동료인데 일방적으로 서연이를 좋아했대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정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은 새벽에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걸 CCTV로 봤어요. 서연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누가 와도 확인하고 문을 열기로 한 거예요. 정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문전박대당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니.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나는 가족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창피하다고 절대 말하지 말래요. 특히 어머니한테는 더더욱. 시어머니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정임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그 스토커는 지금 어떻게 됐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아직도 불안해해요. 밤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고. 정임은 그제야 며느리의 수척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도연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했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린다고. 그 스트레스도 공황장애를 악화시킨 것 같아요. 정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난번에 내가 유부남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오해예요. 서연이 전 직장 상사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서연이가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정임은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몰아붙였으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너 많이 아픈 거니?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아니야. 나도 몰랐으니까. 정임이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미워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니.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러다가 또 발작이 올 것 같아요. 엄마, 일단 오늘은 올라가 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소통 부재 때문이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임은 죽을 끓였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은 전복죽이었어요. 며느리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죽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간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눌렀어요. 나야. 죽 좀 끓여왔는데. 한참 후에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서연이 밥 못 먹는다고 해서 이거 좀 먹여봐. 정임이 냄비를 건네자 도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이거. 정임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절에 가서 받아온 거야. 서연이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해. 도연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됐어.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지. 정임은 아들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정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다. 서연이가 아프다는 걸 왜 몰랐을까? 가족이라면 먼저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펜을 내려놓은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2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매일 아침 죽을 끓여서 1층 문 앞에 놓고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간단히 인사만 나눈 뒤 올라왔죠. 서연의 병이 나아지길 바라면서도 섣불리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정임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서연이 혼자 찾아온 거였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예전보다는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정임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아니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정임이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제 문제를 어머님 탓으로 돌리고 어머님을 밀어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손수건을 건네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누구나 아플 때는 예민해지는 법이야. 나도 너무 성급했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지. 서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에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서연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한참을 울던 서연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화분을 정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난초예요. 제가 키워봤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정임은 화분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난초가 예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성스럽게 키운 게 보이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하윤이와 하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임은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어요. 하준이가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놀러 올 거예요? 정임이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자주 올게. 도연이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예전처럼 지내요. 우리가 너무 서툴렀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예전과 똑같이는 안 돼. 우리 모두 배운 게 있잖아. 서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이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소통하면서 지내자.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하고. 나도 너희 부담 안 되게 적당한 거리를 지킬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도 드릴게요. 그래, 그게 가족이지.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하윤이 학예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연의 제안에 정임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족 행사에서 배제되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정말? 내가 가도 되니? 당연하죠. 하윤이가 할머니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윤이가 할머니 옆에 와서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피아노 연주해요. 꼭 와주세요. 정임은 손녀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게.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다 함께 먹었습니다. 정임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서연이 나물을 무쳤어요. 도연은 고기를 구웠고 아이들은 수저를 놓는 걸 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 그릇에 찌개를 더 떠주며 웃었어요. 많이 먹어. 살도 좀 찌워야겠어. 식사를 마치고 정임이 일어서려 하자 도연이 만류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하윤이랑 하준이랑 놀아주세요. 정임은 거실에서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하준이가 졌다고 투정을 부리자 정임이 달래줬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 정임이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서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하계회 같이 가요. 그래, 알겠어. 정임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실수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2층으로 올라온 정임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 집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불빛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은 쓸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상처 주고받고 오해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도 끝내 함께하는 것. 내일 하윤이 하계회가 기대된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첫 행사니까. 펜을 내려놓은 정임은 서연이 가져다 준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꽃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관계처럼 깨지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하윤이의 하계회니까 단정해야 했거든요. 약속한 시간에 서연이 올라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그럼 가자.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윤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가 함께라서 든든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하윤이는 잘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학예회장에서 정임은 정말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윤이가 무대에 올라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정임은 손녀만 바라봤어요. 연주가 끝나자 제일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정임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결국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오해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정임과 서연이 겪은 아픔은 소통의 부재가 만든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현대 가족이 찾아야 할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 이야기가 그들처럼 화해와 이해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의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